가끔은 말이 없는 게 더 무섭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그것도 당신이 평생 지켜온 자리에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던질 때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빛은 차갑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듯하지만 그 안에는 당신을 아래로 보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 입만 다물게 되죠. 그러면 상대는 더 대담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몇 번이고 참았을 겁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고, 세 번째엔 그냥 넘어가는 게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스스로를 달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일수록 이상하게도 상대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기분을 느낀 적 있나요? 며느리가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말을 꺼낼 때마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당신이 무언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네, 알겠어요 하고는 듣지 않은 듯 행동하죠. 당신이 손주를 챙기려 하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며 당신의 손길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마치 간섭하는 사람처럼 취급당한 기분이 듭니다. 더 힘든 건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은 엄마, 며느리도 바쁜데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세대 차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넵니다. 그러면 당신은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느낀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는 걸. 이건 바쁘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걸. 이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는 거요. 그리고 가장 답답한 건 당신이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 당신이 꼰대가 됩니다. 따지면 당신이 소심한 사람이 되죠. 참으면 더 무시당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자니 당신의 자존심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이건 싸움도 아니고 화해도 아닌 그냥 서서히 밀려나는 느낌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한 적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더 잘해줬으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가족 평화를 위한 길일까? 이 모든 질문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말하거나 더 강하게 반응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단 한 문장, 단 하나의 태도 변화만으로도 상대의 태도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상대는 당신을 무시하는 걸까요?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권력 다툼에서 시작된다.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는 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관계 안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며느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선배를 무시할 때도, 자녀가 부모를 대수롭지 않게 대할 때도, 친구가 당신의 말을 흘려들을 때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상대는 당신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완성되죠. 당신이 화를 낸다면 상대는 이 사람은 감정적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따진다면 상대는 이 사람은 집착하는구나 라고 여깁니다. 당신이 더 잘해주려 애쓴다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대는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말한 지배 욕구입니다. 프롬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배하려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산다. 당신이 반응할수록 상대는 더 많은 확신을 얻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수록 상대는 더 무심해집니다. 이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 다툼에 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상대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이 맞서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험악해집니다. 상대는 당신을 적으로 인식하고 당신은 상대를 문제로 규정하죠.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반응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침묵하라는 뜻도 아니죠. 이건 심리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태도 변화입니다. 칼 융은 이걸 초연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태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65세 박 여사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은근히 박 여사를 무시하는 말투를 썼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방식은 좀 옛날 거예요. 처음엔 박 여사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며느리의 태도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내가 내 나이 때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못했어. 그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는 그냥 요즘 방식을 말씀드린 건데 왜 그러세요? 라고 되받아쳤고 아들은 양쪽 눈치를 보느라 바빠졌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화를 낸 걸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후 며느리는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박 여사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박 여사는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며느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예민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다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증명해준 셈이죠.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각본 속 배우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박 여사가 며느리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오히려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의 말이 박 여사에게 전혀 상처를 주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조용히 박 여사에게로 넘어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에리 프롬은 이걸 존재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확고히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죠. 당신이 며느리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은 당신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김 여사는 명절 때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이건 아이들이 안 먹어요. 조언을 해도 요즘은 안 그래요 하는 식이었죠. 김 여사는 처음엔 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더 자주 손주를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며느리가 이건 아이들이 안 먹어요 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라고 담담하게 말하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챙기려다가 며느리가 막으면 알겠어. 내가 잘 알지 하고는 물러섰죠. 처음엔 며느리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김 여사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여사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인데 며느리는 오히려 김 여사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을 추구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멀어지고 초연한 사람은 가까워진다. 김 여사가 더 이상 며느리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자 며느리는 오히려 김 여사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겁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희소성의 원리라고 불립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사람들은 더 큰 가치를 부여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단순히 말을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진짜로 초연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가족 안에서 당신의 자리가 있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관계는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도 당신을 필요로 해야 하고 상대도 당신을 존중해야 하죠. 그리고 그 존중은 당신이 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기대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약해진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나를 존중해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소중히 대해줘라고 바라는 순간 당신은 관계에서 약자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나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조용히 물러서게 만드는 힘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려 해도 당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내 말이 왜 통하지 않지? 이 사람은 왜 반응하지 않지? 그리고 그 불안은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연함이란 건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모두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깊이 고일수록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얕은 웅덩이는 조그만 바람에도 출렁이지만 깊은 호수는 태풍이 불어도 표면만 흔들릴 뿐 그 깊은 곳은 고요하다는 뜻이죠. 당신이 며느리의 무례한 말에 쉽게 흔들린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관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무의입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음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죠.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와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면 당신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깨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방식을 유지한다면 상대는 서서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유연함입니다. 당신이 며느리의 말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받아넘기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싸움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지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이긴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잃는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말을 하려고 애쓰고 며느리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조심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더 무시당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신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존하는 자는 존경받지 못한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며느리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건 며느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거리를 두어라. 당신이 며느리와 심리적 거리를 둘 때 당신은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멀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심리적 거리는 둘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며느리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고 며느리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힘입니다. 고독이란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며느리 없이도 아들 없이도 누구의 인정 없이도 당신 자신으로서 충분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상대에게도 느껴집니다. 탈무드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경전입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간 축적된 인간관계의 통찰이 담겨 있죠. 탈무드가 가르치는 핵심 중 하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당신이 상대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이 즉시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며느리의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당신은 정확히 그 기대에 부응해준 셈이죠. 하지만 당신이 침묵한다면 며느리는 당황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내 말을 못 들으신 건가? 아니면 신경도 안 쓰시는 건가? 그리고 그 당황은 며느리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좀 심했나? 어머니가 기분 나쁘셨을까? 이렇게 침묵은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욕을 잊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욕을 기억한다. 이 말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을 잊어버리는 게 당신에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한 당신은 그 말에 계속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잊고 다음날 며느리를 대할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대한다면 며느리는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어머니는 왜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지? 내 말이 상처가 안 된 건가? 그리고 그 불편함은 며느리로 하여금 당신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탈무드가 가르치는 이즘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집착하는 한 당신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며느리가 나를 존중해줬으면, 며느리가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같은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며느리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며느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하든 말든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며느리로부터 독립할 때 며느리는 오히려 당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육체적 힘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적 독립입니다. 당신이 며느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한다.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이 언젠가 너도 내 처지가 되면 알 거야. 너도 나중에 며느리 보면 알게 될 거야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약한 상태에 있다는 징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철학과 지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바꾸라는 겁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나를 존중해줘라고 요구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며느리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실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 방법을 따라하면 며느리가 100% 변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당신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이 방법을 실천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반응하지 않기.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은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말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라고 담담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톤입니다. 당신이 비꼬는 투로 말하거나 화난 투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담담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당황합니다. 자신의 말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느끼니까요. 두 번째, 선택거리 두기. 거리를 둔다는 건 집을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리적 거리를 둔다는 뜻입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하되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가족을 챙기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며느리는 오히려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없는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옆에서 챙기고 있으면 며느리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신이 물러나면 며느리는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죠. 세 번째 선택, 침묵의 힘.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나는 이 싸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방으로 가버리면 며느리는 불안해집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침묵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내가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하니? 라고 따지면 며느리는 오히려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 며느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네 번째 선택, 기대를 내려놓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걸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며느리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며느리가 나를 존중해줬으면, 며느리가 나를 의지해줬으면 같은 기대를 모두 버리는 겁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며느리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며느리로부터 당신의 행복을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며느리가 당신을 잘 대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당신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며느리로부터 독립할 때 며느리는 오히려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 선택, 단 한 문장의 힘. 이제 우리는 그 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구나. 이 한 문장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문장은 며느리의 의견을 인정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문장은 당신이 며느리와 싸우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이 문장은 당신이 며느리의 평가로부터 자유롭다는 걸 보여줍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내 생각이 그렇구나라고 담담하게 대답하면 며느리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당신이 반발하거나 설명하거나 변명하기를 기대했는데 당신이 전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말이 당신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조용히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이 문장의 변형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겠어. 내 방식대로 해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며느리의 의견에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당신은 며느리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옳든 그르든 그건 며느리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여섯 번째 선택, 경계 설정하기.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며느리를 차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되라는 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당신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당신이 행동으로 경계를 보여주면 며느리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같은 반응을 보이면 며느리는 점점 자신의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경계의 힘입니다. 당신이 말로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선택,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당신이 며느리가 아닌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이 며느리를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는 대신 당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하거나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죠.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예전보다 당당해 보이시는데, 당신이 며느리에게 매달리지 않고 당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 며느리는 오히려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선택은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며느리를 바꿀 수 없지만 당신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며느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며느리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될 때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에게 갑자기 기대를 내려놓으라, 거리를 두라, 침묵하라는 말은 마치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한 시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며느리로부터 독립할 때 며느리도 당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당신의 기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며느리가 대놓고 무시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화를 내자니 당신이 꼰대가 될 것 같았고, 참자니 더 무시당할 것 같았죠. 그래서 당신은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나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됐습니다. 답은 며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바뀌는 데 있다는 거요. 당신이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며느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며느리 없이도 충분한 사람이 될 때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관계의 심리학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구나. 이 한 문장이 당신에게 가져다 줄 변화는 생각보다 클 겁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며느리와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당신이 며느리로부터 독립했다는 신호입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며느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며느리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 계속 무례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도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결국 며느리를 변화시키거나 적어도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모든 곳에 이른다. 당신도 그런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싸우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방식대로 조용히 흘러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결국 며느리의 마음도 적시게 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 당신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하든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다. 당신도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겁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무시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겁니다. 반응하지 않기, 거리 두기, 침묵하기, 기대 내려놓기, 그리고 그 모든 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구나.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아니, 이미 바뀌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는 건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며느리를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당신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는 걸. 며느리도, 아들도,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며느리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강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은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그 강함, 그 평온함이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며느리는 분명 느낄 겁니다. 어머니가 달라지셨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며느리로 하여금 당신을 다시 보게 만들 겁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먼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요즘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라고요. 그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하면 됩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으셨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은 이 영상의 방법을 실천해 보신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품격 있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우리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